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래서 M&A 뉴스를 되게 잘 봐야 돼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된 게 시멘텍하고 VM웨어를 인수한 게 굉장히 컸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회사들이 작은 스타트업들을 예를 들어 M&A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얘네들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까 그리고 미래 기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에 그러면 제일 큰 변화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 네, 다른 게 이런 추론했던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된 거는 네.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2024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네. 보이기 시작한 거고 내년에는 사실상 일상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런 곳들이 점점 더 엔비디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반도체들도 많이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만의 특징을 넣은 것들을 하기를 원할 테니까 네. 그와 관련된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주목해야 될 게 모빌리티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디바이스라고 하면 보통 스마트폰 생각을 했지만 네. 노트북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했었지만 맞아요. 자동차도 이제는 사실상 스마트폰이 커진 거랑 비슷한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거 비슷한 거고 로봇들도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여러 개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몇 년 사이에. 네. 그럼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단어하고 언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센서들, 심지어는 카메라 말고도 라이다 같은 것도 굉장히 소형화돼가지고 가격도 싸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라든지 초음파 센서라든지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센서 기술 자체도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실제로 움직이는 파트 있잖아요. 그쵸. 그거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한 걸 필요로 해요. 손도 되게 정교하게 필요할 수 있고 싸게 2개짜리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진짜 인간의 손같이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손을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뭐 고개를 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발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가 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이게 액추에이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 장치잖아요. 기계 장치죠. 메케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포항에 내려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1학년 때 과를 정해서 2학년에 올라가는데 기계과를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지금 기계가 제일 중요해졌는데. 그때 그 전부 공공과로 간다 해. 그래서 네네네. 전공과로 가서 기계과 아무도 안 간다. 왜 안 가? 그러니까 아니 현대차에서 기계과를 안 뽑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시대로 넘어가면 기계가 또 엄청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액추에이터.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센서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지식을 넣고 해서 한 다음에 액추에이터로 보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게 인간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맞아요. 눈, 코, 귀로 들어오는 것들을 뇌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손, 발 이런 걸 움직여가지고 입을 움직여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뇌만 커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여러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번에 그래서 CE쇼 가면은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분야도 이쪽이에요. 어떤 것들을 인텔리전트하게 센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무엇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런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고 어떤 애들이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고 제가 엔젤 투자한 회사 중에 또 A로봇이라고 네. 한재건 교수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리즈 A가 끝났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 시리즈 A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프리 A가 끝났거든요. 네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휴머노이드가 언제 되냐 뭐 이랬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옵티머스만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들 서비스가 돼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테슬라가 모든 세계의 모든 그 로봇을 로봇을 다 다 제공할 가능성이 있냐? 그럼 불가능하거든. 네네. 1등은 하겠지. 1등은 분명히 테슬라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 얘네들이 이제 비싸면서 좋은 탑티어는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가격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쓰여야 될 것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여러 플레이어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을 되게 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게 결국은 2025년에는 추론이라는 것과 피지컬 이렇게 예, 두 가지로 예,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AI가 들어가서 외부와 소통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이제 처리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밖으로 내보내는 인앤아웃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눈의 시각을 뭔가 인식해야 되고 네네. 근데 그거 할 일이 진짜 많은 거죠. 이걸 또 프로세싱하고 야 가서 이제 움직여서 저걸 만져라 이러면은 또 이게 기계 장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짜 많을 것 같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작은 있겠네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손반찬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전으로 카메라만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작은 라이더 같은 걸 붙이거나 청각 그 소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센서 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다양한 것들 결합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보드를 만드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회사들도 잘 찾아내면 이제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래서 저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곳들을 M&A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들 M&A 뉴스를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된 게 시멘텍하고 VM웨어를 인수한 게 굉장히 컸다 그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지금의 포지션을 누리게 된 거에는 소위 얘기하는 그 NVLink라고 하는 기술을 토대를 닦았던 기술이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을 M&A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이 거대 GPU의 어떤 그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쵸.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회사들이 작은 스타트업들을 예를 들어 M&A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얘네들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까 그리고 미래 기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A 소식이 아마 내년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M&A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잘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교수님하고 처음 아마 영상을 찍었을 때의 주제가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애플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그 안대공화 에러님하고 단테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고 네네.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애플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서 지금 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네네. 근데 애플은 아직 뭐 장사를 잘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애플 계속 좋을까요? 애플의 포지셔닝이 지금 말한 시대의 변화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때 왔을 때에도 애플을 탑픽으로 뽑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컨슈머 쪽 일렉트로닉스 장비로 넘어오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애플이 뭔가를 하게 될 텐데 아직은 시작은 늦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쌓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내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애플 유저들이 애플을 떠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쵸. 서비스 헤게모니도 애플한테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로 넘어가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네. 그 거기다가 이제 AI 에이전트도 되게 중요해지게 될 텐데 네네. AI 에이전트는 일종의 나의 비서처럼 이제 범용 에이전트가 있겠고 특정한 작업을 위한 에이전트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긴 할 텐데 네. 지금처럼 뭔가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뭔가한테 맡기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연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까라고 했을 때 애플 같은 마지막 소비자 접점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역시도 애플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직접 이런 AI 에이전트 개발하는 쪽에 막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뭐 바깥에는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듣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2.0을 발표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너라고 해서 네. 크롬에 붙어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같이 발표를 했어요. 아. 근데 구글 크롬에 사실 통합돼 있거든요. 근데 마리너. 예, 마리너라고 해서 이게 그 웹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액션을 전부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 자체, 그 브라우저의 기술하고 같이 통합돼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걸 다 도와줄 수 있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가만히 보면 그 기술도 훌륭하지만 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크롬 브라우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저들이 크롬 브라우저가 지금 점유율 1등이란 말이에요. 압도적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쓰는 건데 그러면 그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걸 크롬에 결합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그 웹브라우저가 에이전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예, 애플만큼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한 포지션에 갈 수밖에 없어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회사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가만 보면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인스타라든지 뭐 우리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릴스라든지 뭐 트레드까지 그 소셜 미디어에 해당하는 전 분야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를 얹으면 되는 데다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메타버스를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도. 예, 예, 디바이스 같이 결합을 할 거니까 3차원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간상에서, 메타버스상에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존의 AI와 결합하는 연구와 이제 서비스를 아마 내년에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빅테크들의 그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포지셔닝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뭐 데이터 센터, 학습, AI 막 이런 거대한 물결이 저 멀리서 와요. 근데 어차피 결국 올 때는 소비자들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소비자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 딱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크롬으로 진을 치고 있고 아이폰으로 진을 그렇죠. 치고 있고 네. 어차피 니네 여기 통해서 가야 될 걸. 그렇죠. 이거 안 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 애플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 구글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걱정이 있죠. 이 네. 반독점 그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사실은 크롬이 그죠? 크롬 떼내라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땐 크롬 떼내는 건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구글에서 너무너무 저거 중요하니까. 잘라져 나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은 그럼 안드로이드를 떼내든가. 구글 입장에서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 둘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사실 타격이 좀 크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렇게까지 이제 가르는 게 성공적으로 될지.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했던 얘기가 사실은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 우리 얘기하네? 뭐 이런 느낌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짱이죠,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그때 4개월 전이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원투픽이 애플과 테슬라 똑같고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메타나 이제 알파벳까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해온 회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LLM이 안 붙었을 뿐 맞아요.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사실 공간 컴퓨팅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요. 하는 게 공간 컴퓨팅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주변을 인식을 하고 피해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옵티머스라든지 얘네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도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사실은 자율주행에서 적용되는 기술의 상당수를 차용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가장 잘 준비가 된 회사고 다만 그동안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해당하는 파트 그러니까 언어하고 인간의 어떤 지력에 해당하는 파트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올해 XAI 띄우면서 펀딩하고 그록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 왕창 샀잖아요.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이 GPU를 따로 하지 따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도저는 그 스페이셜 컴퓨팅에 해당하는 이쪽 파트 전용이니까 이건 부족하니까 엔비디아 거 쫙 끌어다가 이제 이 분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아마 연결시킬 거예요, 나중에. 연결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거 어차피 우리가 하던 거.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 뭐 조그만 거 뭐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안경 쓰는 거 이런 거는 뭐 애플이든 메타든 니네가 해라. 그리고 웹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뭐 구글이 하든가. 근데 뭐 자동차나 빌딩이나 이 돌아다니는 어떤 로봇이나 요쪽 세상의 인프라나 이런 거는 우리가 1등. 그 포지션은 안 바뀐다. 이게 이제 테슬라 얘기죠. 네. 사실 돌아보면은 빅테크들이 각자의 포지셔닝에서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바이스 주권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네. 꽂혔는데 디바이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내년에도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뭐 이제 국내 이야기도 조금만 여쭤보면 네네네. 지난번에 오셔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일단 SK 하이닉스는 되게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어쨌든 HBM은 이제 브로드컴이 하이퍼포먼스 또 이제 또 그럼요. 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 ASIC들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능을 되게 중시하는 회사들이기 네. 때문에 이제 HBM 넣고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내년에도 아주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디애나 후궁정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네네. 보조금도 확정이 됐고, 네. 그랬을 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커스텀 HBM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HBM은 사실은 후공정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네. 아까 브로드컴이 이끌어가는 ASIC의 어떤 그런 생태계하고 하이닉스가 포지션이 꽤 잘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미니 파운드리 같은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커스텀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거를 숫자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 그러면 이제 일부는 밀려 나오는 것들의 일부는 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인텔 파운드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국 반도체 좀 강력한 지원도 좀 받고 해서 TSMC하고 대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튼간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대려 이제 욕심을 버리고 약간 첨단 공정보다 조금 그 아래쪽 공정에 밀려 나오는 수요를 그거라도 제대로 잡자. 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잖아요. 자존심은 많이 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리를 예, 실리로 일단 좀 탄탄하게 가져가겠다. 이제 이게 이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퍼엑셀 같은 경우에도 4나노 공정으로 하거든요. 4나노 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안정화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LPDDR 같은 램을 이용을 하는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그 탑 티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세컨 티어에 대한 잡들을 받아서 이제 고객들하고 소통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일부는 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TSMC는 계속 달아나긴 하겠지. 1등 잡아가는 것 쪽 목표는 이제 지금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수요가 넘칠 거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에이전트 기술이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 네. 교체 수요가 그때는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또 삼성전자도 디바이스 주권은 있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새로운 디바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PC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체를 만약 하게 되면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상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다운 사이클에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겠지만 원래 이제 반도체가 좀 선행으로 좀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025년 후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에 이런 어떤 온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략을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등 전략보다는 이제 약간은 이제 뒤를 막는 전략이라게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고 어차피 우리 뒤에 따라올 곳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아가는 거니까 뭐 조금 지금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인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중국 애들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헛수고였던 것 같다라고 네네.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어차피 그냥 과속 방지턱 하나 만들어준 정도였지 중국 애들 와 무섭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도 안 주는 것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자시 비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미국이 반도체 전략을 중국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과속 방지턱을 그래 알아서 피해줄게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진 당연히 않겠죠. 과속 방지턱에 왜냐하면- 불과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없으면 더 빨리 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하긴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이외에 다른 곳들이 이제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서 미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와 관련된 기회들은 좀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반도체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교류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그렇죠. 시장은 사실은 미국이니까. 그렇죠. 예, 시장은 미국이고, 근데 미국은 제조가 없고, 그게 하나씩 뭐가 다 빠졌어. 하나씩 뭐가 다 빠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첨단 기술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시적인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쪽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은 압박하는 형태가 될지 뭐 어느 쪽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첨단 기술 자체를 주는 거를 막는 쪽이 바이든 행정부 쪽이었다면 그렇죠. 미국에서는 시장을 막는 쪽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시장을 막는 쪽.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비용을 높이거나 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국 내부에서만 국한돼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니네들이 만들어서 니네들만 써 이런 예, 거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트럼프 성향을 봤을 때 제일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은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높여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술을 갖다가 블록해가지고 이걸 네. 기술 확보를 못하게 하려는 역할이 좀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이 돈을 많이 못 벌게 해버리자 차라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입될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도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정준 박사님과 함께 CES 가시기 전에, 이제 AI에 대해서 큰 변화들이 있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채널에 2024년 마지막 촬영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희 이제 구독자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20만 좀 안 됐는데 저희 30만이 훌쩍 넘어서 네네네네. 채널도 많이 성장하고 그랬는데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뭐 당부 말씀 여기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I와 관련된 것도 좋고, 네. 투자 관련된 것도 좋고, 네. 네,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돈 버는 것만 딱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제 도움이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좀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투자하는 것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지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